안녕하십니까. CJB 시사공방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의 변화와 노동자의 워라밸 실현이라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소규모 기업의 인력난과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도 함께 일으키면서 현재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체에 예정대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 52시간제 근무제 확대를 놓고 경제계와 또 노동계 입장은 무엇인고 또 어떤 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상천 청주상공회의소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현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지금 이제 오는 7월에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이제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지금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을 했고요.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이 돼서 오는 7월에는 50인 미만, 그러니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를 이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여러 코로나 상황과 또 이제 시행하는 업체들이 소규모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쟁점이 무엇인지, 논란이 무엇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 52시간 근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하게 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 52시간제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원래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네네. 아주 예전부터 일주간에는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해서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하거든요.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에 주 40시간의 연장 근로까지 포함해서 총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총 52시간. 이게 말하자면 주 52시간제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도 주 52시간제였던 겁니다. 그래요? 예, 다만 근데 노동부는 여기서 일주일을 7일로 해석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일주일이다.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장근로 포함해서 총 52시간 근무를 했으면 네. 토요일에도 8시간 더 할 수 있고 일요일에도 8시간 할 수 있고 이래서 총 68시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던 거죠. 아, 그러니까 해석만 달랐군요. 네, 그렇죠. 노동부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을 그렇게 해왔는데 네. 법원에서는 또 다르게 보기도 하고 약간 혼선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제 2018년도에 법 개정을 해서 일주일은 7일이다. 이렇게 명문화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결국엔 7일에 52시간을 최대 한도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제정이 된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 52시간제라는 것은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토요일, 일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주 7일에 최대한 일할 수 있는 것은 52시간까지다. 이것이 네. 이제 주 52시간제이고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이것을 2018년 7월 1일부터 주 7일이 일주일이 된 것이고 네. 예, 노동법에 있어서 그리고 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20년 1월부터 시행이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계도 기간을 주었죠. 1년간. 그리고 나서 올해 7월부터는 이제 근로자 숫자가 5인 이상, 네.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다 적용되게 된 것이죠. 법 개정 시기에 이때 딱 그 시행 시기를 다 이렇게 못 박아 두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7월부터는 말 그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전면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5인 이상이면 이제 거의 뭐 대부분의 이제 업체들이 네, 그렇죠.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근데 주 52시간제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된 배경, 어떤 취지로 이제 이 제도를 만들게 된 건가요? 사실은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노동계에서 보자면 뭐 노동 인권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장시간 노동을 해온 나라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또 계속 해왔었고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유리하다라는 좀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빈자리를 고용을 통해서 채워야 된다. 이제 이런 또 주장이 그 당시에 힘을 얻었었고 또 이것을 결국엔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배경을 살펴보면 네. 2017년 그 촛불 이후에 당선된 그 정부로서 이런 어떤 노동계 요구를 좀 많이 수용했던 그 시대적 배경도 작용했다고 보이고요. 네. 그렇군요. 그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1일부터 5인 이상, 그러니까 50인 미만, 그러니까 49인까지네요. 5인 이상부터 그렇죠. 4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이제 적용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되는 여러 논란을 좀 짚어볼 텐데요. 그 일단은 충청북도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5인 이상, 그 50인 미만이 어느 정도 기업이 지금 포함이 되나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일부터 이제 적용받는 네. 충청북도의 사업장 수를 제가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제조업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작년 말 기준으로 충북에 가동 중인 제조업체 수가 5인 이상 제조업체 수가 9,100여 개가 됩니다. 9,100여 개. 그중에 이미 그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은 사업장이 대기업은 67개 사업장, 그리고 50인 이상 그다음에 299명까지 사업장이 730여 개가 이미 적용. 그래서 한 800여 개 사업장이 적용을 받아왔었는데 네. 이제 문제는 7월 1일부터 이게 10배가 넘는 8,300개 제조업체가 영향권에 놓인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제조업 전체에서 50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정도에 이르는데 네.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근로자 비중은 많지는 않아요. 한 40%, 50인 미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한 42, 3% 정도 됩니다. 근로자 수를 놓고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결국은 이 인건비를 더 주고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경영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 위기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 네. 심지어는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도 모를 정도로 시행되고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현장에서 내가 해당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다.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고 넘는 것도 지금 버거운 현실에서 그래요? 근로시간을 줄이고 또 임금을 보존하고 이런 것들을 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정부의 입장을 조금 살펴보면 이미 3년 전에 시행을 했고 그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계도 기간, 유예 기간을 계속 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인식은 다 할 거고 어느 정도 준비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판단에서 이제 7월부터 뭐 강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기에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네. 준비가 좀 잘 안 된 것 같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네네.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제 이거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중앙회 관련 기관들하고 금년 4월에 네. 긴급 설문조사를 또 했는데 뭐 문제 없고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업체가 한 90% 넘게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제조업 포함해서 서비스업까지 다 망라해서 조사한 수치거든요. 네. 어쨌든 이건 기계적인 통계치에 불과할 뿐이고요.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제조업이 얼마나 이 통계치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기업들은 그간 그 이전의 대기업이든 또 50인 이상의 중견 기업이든 어겨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주었거든요. 심지어 대기업도 9개월을 줬고요. 네. 50인 이상 기업도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금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이 돼서 어찌됐든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기간에 대한 어떤 버퍼 기간들이 좀 있어서 문제가 돼도 좀 준비할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마 50인 이하 기업들도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니 네. 그런 정부가 계도 기간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근데 없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계도 기간 없이 이제 50인 이하는 그간 벌써 2018년부터 진행했으니 먼저 이게 오픈된 사항들이 아니냐, 준비를 했어야지 하는 논리로 7월 1일자 예정된 시간표대로 그대로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좀 계도 기간이 이제 없는 거에 대한 약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계도 기간에는 부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그것이 본질일까? 과연 계도 기간을 부여하면은 준비가 잘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2018년도에 법 개정된 사실 자체는 대부분 알고 계시고 제 생각에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 시간 물론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본부장님과 저는 매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또 기업 자문도 하고 하면서 보면은 어떻게 이거를 좀 준비해야 될지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시고 일정 정도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또 기업들에서 다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고 당장 완벽하게 그걸 맞추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좀 나름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계도 기간을 뭐 조금 더 부여한다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뭐 한 1년 정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그것이 크게 뭐 1년을 더 한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을까? 과연 지난 한 1년 동안에는 계도 기간이 없어가지고 1년 동안 준비를 못했던 걸까? 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닥쳐서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이제 많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저는 계도 기간 부여할 수는 있지만 뭐 계도 기간 있고 없고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뭐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은 52시간 준수가 정말 힘든 기업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없어서 준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기업의 운영 구조라든지 또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아, 그거의 차이는 큰 차이 없고 구조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네네. 많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제 웃픈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제 노동부의 조사 결과도 93%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나온 결과도 네. 결국은 작년에 코로나의 엄청난 그 파고로 인하여 규모가 작을수록 자영업은 뭐 직격탄을 맞았으니까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엄청난 그 영향권에 놓였었거든요.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어쨌든 수주가 줄다 보니 생산이 줄었던 거예요. 그래서 줄어서 기존의 근로자들을 가지고 근로시간이 자연적으로 줄어들었던 거예요. 68시간 일하던 것이 경기가 좋을 때 풀 가동해서 기존 인력들하고 일했던 것이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수익성이 감소하고 그래서 그 자발적으로 줄인 게 아니고 외부 경기 영향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었어요. 네. 일감이 줄다 보니 줄은 거예요.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되는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종식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이제 수주들이 이제 밀려오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네. 이제 규모 작은 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앞에서 이제 끌고 나가면 이제 수주가 뒤로 계속 후방 산업으로 이제 밀려오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신규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필히 신규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냐라는 하소연인 거죠. 그러면 좀 지금 이제 비슷한 말을 해주셨는데 52시간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제 7월부터 적용이 되면 좀 정리해서 어떤 것들이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인력을 구하는 게 힘들다. 뭐 그런 것들이 좀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또 뭐 수입이 좀 감소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네,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50인 이상 사업장을 보면 그 숙련 노동자들에 의지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오랫동안 또 산업 구조 자체도 이런 이제 뿌리 산업이라든지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이제 뭐 주조 뭐 그다음에 소성 가공이라든지 열 처리, 표면 처리 이런 거에 해당되는 좀 그 고위험 산업군도 많고 또 영세한 사업장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숙련된 숙련공 의지율이 굉장히 높아서 네. 이들이 어찌됐든 이직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68시간 풀로 일을 하다가 52시간으로 강제적으로 줄게 되면 급여가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기본급 플러스 연장근로 형태로 설계가 돼 있는데 많게는 한 60, 70만 원 정도가 급여가 줄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숙련공들도 더 줄 여력이 있는 관련 유사 기업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들을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어쨌든 이들이 이직을 하게 되면요, 기업은 폐업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어쨌든 소규모 기업을 위한 안전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잘 설계는 해놨어요. 뭐 30인 미만 기업은 추가로 더 8시간을 추가로 좀 일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그걸 좀 완화해 놓고 여러 가지 장치들, 탄력 근로제도 3개월에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여러 가지 이런 안전 장치들을 마련해 놨는데 기업들은 이 수요 예측이 어렵고 굉장히 수요가 불규칙합니다. 네. 일감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늘기도 하고 갑자기 뭐 계절적 수요를 예측해서 어떤 생산 스케줄을 짜고 이럴 여력이 없고요. 그런 불규칙한 수요를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예측해서 인력 관리를 하고 근무 시간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안전 장치들을 잘 운용하려면 사전에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또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인가받고 노사가 합의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그 이직을 걱정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숙련공의 예. 이직이 우려된다. 예, 숙련공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우리나라 사실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돼 있는 것은 뭐 기업만의 책임은 아니고 사실은 뭐 많은 근로자들도 좀 내가 좀 일 많이 하고 내가 가정 생활 좀 포기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또 이러한 경향은 제가 보니까 말씀하신 숙련공뿐만 아니라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강하고 또 특히 특히 지방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비중 굉장히 높은데 이런 성향은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온 거니까. 예, 온 거니까 장시간 근로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연장 근로 많이 하는 기업을 가고 싶어 해요. 네. 예, 그거는 뭐 그로 인한 불안감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52시간인 제가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만 법을 지키고 다른 기업들은 다 그런 거 무시하고 뭐 주에 60시간, 70시간씩 하고 있다면야 그걸 찾아가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에 정착이 좀 된다면 네. 그로 인한 이직 문제가 크게 발생할 거라 보지는 않는 것이죠. 네. 예, 물론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그리고 근로시간 문제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많이 주는 곳에 가고 싶다라는 것은 뭐 근로시간 문제 아니라도 항상 뭐 그런 것이고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종의 어떤 법적인 보완책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좀 정부에서도 만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력적 근로제 이제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제 질간제 이제 시행이 되죠. 노동계에서 상당히 이거를 이제 반발을 했었습니다만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를 하면 이 6개월 동안의 기간을 평균해서 주의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자문을 해드렸던 기업들도 보면 특정 계절이나 특정 시기에 좀 주문량이 많이 폭등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된 직후에 주문량이 폭증할 것이 예상한다든지 하는 기업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작게는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네. 있고요. 지금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건요. 2주를 평균해서 그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 또 최대 근로시간도 2주를 평균해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네.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거는 이제 도입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만 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6개월을 평균해서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근무 시간이 연장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또 근로 시간도 52시간을 평균해서 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전체적으로 근무 시간이 60시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다음 달에는 전체적으로 근로 시간이 40시간이었습니다. 평균 접어서. 네. 이거를 평균해 보면은 주 50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을 어긴 게 아니네요. 준수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념인데 이거를 최대 6개월 단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서 상당히
좀 유동적으로 이것을 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제도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제 7월부터도 똑같이 시행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도 네. 하고 또 특별 연장 근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긴급하게 연장 근로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공장에 사고가 났다든지 예상치 못하게 주문 물량이 단기간 좀 폭증한 일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근로자 동의를 받고 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52시간 넘어서 연장 근로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예를 보자면 이제 마스크 업체들, 코로나 직후에 마스크 업체들이 이 제도를 좀 활용했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네. 또 특별 연장 근로에 대해서 노동부 인가 받을 수 있는 사유도 확대가 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52시간제 이제 보완책으로 나온 건데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네. 물론 제도가 잘 설계돼 있고 그런 제도들이 어찌 보면 그 50인 이상 기업에 좀 최적화돼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산 스케줄이나 수요 관리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너무 좀 맞춤형으로 설계된 측면이 좀 있고 절차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서 50인 이하 기업들은 행정 인력이 별로 없잖아요. 사무 행정 인력이. 현장에서 뭐 일하는 근로자. 여러 사람이 여러 일을 해야 되죠. 사장님이 슈퍼맨처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할 또 인력도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0인 미만이 적용 가능하도록 좀 자율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달라는 것이고 또 50인 이상보다는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니 아까 좀 말씀하신 특별 연장 근로 인가제 기간도 현행 90일로 돼 있는 걸 좀 이렇게 180일로 좀 완화해 달라. 또 주 단위로 추가 연장 근로 하는 것도 지금 그러니까 주 52시간이 아니고 이걸 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월 단위, 뭐 분기 단위 이렇게 좀 바꿔 달라 이런 요구들.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운 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노조가 물론 없습니다만 근로자 대표랑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일주에 8시간까지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을 해줬어요. 이건 아마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 것 같은데 내년 말까지는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노사가 합의하면 6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걸 왜 30인 미만으로 해놨느냐. 50인 미만 적용인데 그래서 이제 30인부터 또 이 49인까지도 똑같은 여건 상황인데 네. 50인 미만으로 그걸 좀 뭐 범위를 좀 이렇게 확대해달라. 이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50인 미만은 그 노동조합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조직이 안 돼 있는 게 대다수이다 보니 이렇게 근로자와 이렇게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좀 이렇게 조정해서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제도들을 좀 이렇게 더 유연하게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풀어달라는 입장인 거죠. 네. 그 아까 그 전체 52시간제로 적용이 되면 아까 이직 문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분석한 게 그러니까 이제 영향 똑같이 적용받는데 왜 이직이 없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경제 위기가 오면 이제 K자형 우리가 양극화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규모 있는 기업도 그렇지만 규모 없는 기업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군과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군 또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기업 또 어려운 기업 이런 것들이 이런 위기로 훨씬 더 그 격차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같은 뿌리 산업이라 하더라도 자본력이 탄탄하고 탄탄한 거래처를 갖고 있는 기업은 더 성장할 기반을 갖췄고 또 어려움 겪었던 기업들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란 말이죠. 또 어려운 기업들에 있는 숙련공들이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그 급여가 줄게 돼 있어요. 그럼 이들은 지금 인력난을 다 똑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성장하는 기업, 급여를 조금 보전해 줄 수 있는 기업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지금 외국인 근로자도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돈 10,000원 더 준다고 하면 자기들도 뭐 단체로 뭐 이렇게 어떤 오픈 채팅방 이런 걸 통해서 공유를 하잖아요. 네. 뭐 일시에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뭐 이동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임금에 대한 지불 여력이 더 있는 더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숙련공들이 이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잘 동의는 안 되는 부분이 말씀하시면 결국에는 근무 시간은 줄었을 때 근무 시간이 길건 작건 간에 말하자면 시간당 임금,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높은 기업으로
근로자들이 이직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사실 그거는 근무 시간이 길건 짧건 간에 그런 욕구는 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예. 꼭 그것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또 굉장히 심해진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좀 약하지 않나. 예, 좀 그런 생각이 주 52시간 제가 시행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없다. 네, 그렇죠. 그건 원래 사람의 욕구기 때문에 아니어도 그렇죠. 예. 늘 가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네, 가고 싶은. 가고 싶은데 이런 요건 때문에 못 가는 것인 네. 뿐이지. 예, 그거는 어쨌든 뭐 시간당 임금이 높은 거잖아요. 지불 네. 여력이 높은 기업은 고용도도 안정돼 있고 그것이 뭐 52시간제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 않은가. 예. 이것도 좀 설득력 있어 보이고요. 글쎄 듣고 보니 그런 설득력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에요. 네. 위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는 지금 뻔한 상황이고 그러면 어찌 됐든 더 준다는 기업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되면 여러 어려움을 호소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일단은 강행하겠다. 시행된 지가 벌써 3년이 됐으니까 뭐 일단은 7월 1일부터 50인 미만도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계, 지금 이제 산업계가 조금 아주 뭐 여러 가지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이제 계도 기간 달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네. 코로나 이제 경제 위기 상황이니 50인 이상 기업에 주어졌던 것처럼 한 1년 정도 계도 기간을 주어서 다행히 이제 고용부에서 현장 지원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뭐 한 수천 명 노무사님들, 전문가들을 이렇게 구성된 현장 지원반들을 운영하게 되는데 사실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주들도 취지에 다 공감하고 그죠 근로자의 건강권 다 지키고자 하는 마음 똑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근로자들도 잘 소득 보전이 되고 경영주들도 또 이게 도움이 되고 하는 쪽으로 하려면 시간을 좀 갖고 결국은 목표는 같잖아요. 이게 잘 안착되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그런 시간을 주고 지금 당장 범법자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어겨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주고 아까 전 기왕에 고용부에서 현장 지원반을 좀 만들고 가동을 하니 이들이 이제 한 1년 기간 동안 충분히 그런 것들을 준비하게끔 컨설팅도 하고 예측 가능한 이런 대안들을 좀 만들어주는 네.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큰 계도 기간을 좀 주자. 사항인 거예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유연 근로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특별 연장 근로, 탄력 근로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 설계 자체가 좀 규모 있는 기업들에 좀 최적화돼서 설계돼 있으니 이게 이제 소규모 기업에도 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완화 내지는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고 좀 자율권을 더 주는 쪽으로 해달라는 입장인 거죠. 네, 이런 경제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노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유예 기간을 좀 늘려달라. 현재 있는 보완책을 조금 더 규제를 좀 완화하고 좀 자율성을 더 주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나 이제 저는 현장에서 좀 안타까웠던 네. 게 그 노동부에서 지난 한 2년간 그 주 52시간제 정책을 위해서 기업 컨설팅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노무사나 기업에서 신청하면 이런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50인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라든지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컨설팅을 해왔거든요. 근데 막상 그 이용 건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도 했었고 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정말 잘 갖춰지지 않은 정말 소규모 사업장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제도를 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에서 이 제도가 있음에도 정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게 정말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홍보 그리고 컨설팅은 이제 뭐 확대돼야 될 필요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30일 그리고 계도 기간 확대에 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아직 아까 빼놓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랑 합의를 하면은 그 주 8시간까지 또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이게 계도 기간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1년 6개월간은 사실상 60시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절차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소규모 기업들에서 지키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절차인가?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물론 노조가 없고, 물론 노조가 없기를 바라시겠지만 많은 기업들에서는 이제 근로자 대표라는 것이 이제 현재 법상으로서는 그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만 돼 있지 선출 절차가 규정돼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노동계에서는 근로자 대표가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라든지 연장 근로 이런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많은데 그 선정 절차에 대해서 좀 입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요구가 있었고 실제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업들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고 또 근로자들도 아직까지는 좀 더 연장 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네. 그들과 서면 합의만 하면은 당분간은 사실은 주 60시간까지도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정말로 너무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못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그 이제 절차적인 문제도 언급했지만 아까 네. 이제 그 8시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이제 연장해 준 부분은 현장에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이제 29인까지 30인 미만까지만 일하고 왜 또 그렇게 잘라서 구분했는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30인부터 49인까지에 해당되는 기업은 또 역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들을 그럼 내년 말까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49인까지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해서 내년 말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있는 것이죠. 네, 그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정부가 지금 여러 보완책들이 있잖아요. 뭐 특별 근로자라든지 아까 이제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잘 몰라서 뭐 신청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생각보다 절차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데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뭐 실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어찌 됐든 규모가 작아서 어쨌든 수요를 예측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그런 걸 예측해서 이게 이제 수요가 이제 갑자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그런 것들을 이제 근로시간 조정도 하고 연장 근로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들은 이제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주문이나 돌발적인 상황들이 규모가 작을수록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돌반적으로 생겼는데 대표랑 합의하고 서류 준비하고 신청하고 인가받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절차적으로 한번 해보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예측해서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이제 현장에서 보면 버겁다라는. 네, 그런 걸 또 쉽게 빨리 대응하려면은 그거를 맡은 사람들이 딱딱딱딱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작은 기업일수록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하다 보니 업무를 할 네, 그게 또 대처가 쉽지 행정 않다는 인력 자체도 거는 좀 없다라는. 네네, 뭔지는 알겠습니다. 자, 지난 2018년부터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 52시간제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3년이 지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7월부터는 50인 미만까지 이제 사업장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 동안의 좀 성과를 한번 장단점을 한번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 동안 봤을 때 좀 전체적으로 이 52시간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삶의 질이 좀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뭐 생산성도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네, 그 좀 긍정적인 영향이 컸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고 보시는지? 뭐 혼란도 있었지만 네네. 긍정적인 영향이 컸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네네. 그 성과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네네. 그 2018년도 이후에 이제 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직후에 사실은 코로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거를 이 지표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될지. 측정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다. 그럼 객관적인 말고 주관적으로 그럼 해주신다면? 주관적으로 보자면 일단 저는 제가 생각에는 1차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높아진 근로자들은 사실은 제조업보단 사무직들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직 근로자들 경우에 저랑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지극히 주관적이군요. 네, 지극히 주관적으로 네네. 저희 가족이 네네. 대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해왔는데 뭐 주 근로 시간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주 한 70시간에 가까울 정도. 항상 밤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제가 정말 그 건강이 걱정될 정도였는데 이 주 52시간제 시행된 이후로 사실은 대기업에서부터 딱 그
그 밤 몇 시 되면은 컴퓨터 다 전원 꺼버리고 이렇게 되니까요. 뭐 초창기에는 그래서 뭐 노트북 사들고 커피숍 가서 일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전원을 꺼버리니까. 아, 그래요? 그런 혼란도 있었습니다만 네네. 이제 뭐 1년 지나고 나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면서 물론 52시간을 딱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근무 시간이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낮 시간에 좀 어떻게 보면 좀 허투루 보내던 시간들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제조업으로 과연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확대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을 직접 측정해 본 것은 아니어가지고 네네.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좀 나눠서 좀 저도 보면 될 좀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주관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 어찌됐든 대도시 또 사무직 근로자 혜택 받은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 제도가 그런 이제 화이트 칼라나 이런 것들 보고 설계했다라기보다는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있고 재취약한 생산 현장 과로로 인한 중대재해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측면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생산직 현장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혜택을 받았느냐? 아, 제가 판단하기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전혀. 왜냐하면 네.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소득이 줄었고요. 왜냐하면 68시간에서 52시간이면 16시간이란 말이죠. 그 소득이 분명히 줄었어요. 현장 근로자들은 추가 연장 근로가 줄기 때문에 줄을 수밖에 없었고 준 급여를 어찌됐든 다른 식으로 벌충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경제를 꾸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투잡이나 이런 것으로 내몰린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지금 요새 뭐 언택트 시대에 라이더로 이렇게 투잡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로 상당히 해서 사실은 제도의 취지가 좀 무색하지 않느냐. 과로사회 탈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 소득을 벌충하려고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이것도 물론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뭐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본부장님은 좀 더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네. 수치가 좀 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이제 중소기업만 놓고 볼게요. 중소기업만 놓고 보면 취업자 수가 29만 7천 명이 감소를 했어요. 중소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29만 7천 명이 작년 1년 동안 감소를 했는데 이게 과연 이제 뭐 근로시간 단축 물론 이제 최저임금 이슈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코로나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요. 이 근로시간 단축도 그 부분의 역할을 좀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조심스러운 제가 전망을 해보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요. 사실은 2009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11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네. 이제 이들이 다 어느 현장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근로시간 단축과 최근 한 3, 4년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영향을 주었다라고 지금 이제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실제로 올해 그 구직자 한 700명 대상으로 이제 그 조사를 좀 해봤어요. 구직자들 네. 대상으로 이제 물어봤는데 64% 정도가 근로시간 단축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취업난을 겪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근데 제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근로시간을 줄여서 늘리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네. 현실의 통계 수치는 반대의 결과들이 나왔다. 물론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결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그래요. 산업 현장에 좀 부정적인 측면이 좀 더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코로나 이슈를 빼고서라도 근로시간 단축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고 그게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이슈를 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일단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네. 이슈가 뭐 일단 그렇고 또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 이후로 임금이 삭감됐다든 뭐 줄어들었다든지 하는 것들은 수치로 명확히 좀 판단이 되지만 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어떤 긍정적 효과는 수치로 딱 말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 관련한 부분이나 또 여가 생활과 가정 생활 이런 부분들 스트레스가 줄고. 스트레스가 줄고 네. 당장 이제 시행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것이 즉각적인 효과로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의 뇌 심혈관계 질환이 얼마나 줄어들었으며
또 가정생활의 만족도가 얼마 늘었으면 이런 것들이 단기 1년 만에 사실은 수치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어떤 사회계제의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수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는 않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오히려 그 근로자들이 줄고 일자리가 줄었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원래 이게 취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려고 통계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네네. 그리고 올해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맞는데 네네. 그것이 근로시간 단축 때문이다라는 것은 그 연계관계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이슈가 현재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고요. 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좀 선후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그래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같이 맞물려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생산직 그 현장 근로자들의 이동은 많았다. 그것으로 인해서라고 보여지고 심지어 대기업 근로자가요 중견기업으로 이직하고 중견기업 근로자가 50 미만으로 이직하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왜냐하면 네. 더 주니까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제도의 취지, 근로자 건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원래 당초의 취지가 네. 좀 이렇게 퇴색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도입이 되면 좀 확실한 그 문제점은 그 영세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이제 많은 일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킨 것처럼 오랫동안 초과 근무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 뽑기는 어렵고요. 인력나 잘 안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는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도입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럼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어찌됐든 그 이제 고령도 많아요. 숙련 노동자의 그 의지하는 비율이 특히 뿌리 산업일수록 높은데 뿌리 산업의 중요성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주조라든지 금형, 용접, 그다음에 열처리, 표면처리, 뭐 소성가공 이게 모든 자동차 뭐 완제품, 뭐 전자제품, 전기제품 이게 들어가는 모든 제품의 부품, 부속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무너지면 어찌됐든 우리 산업 기반 전체가 좀 위태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들 뿌리 산업을 특징 지우는 키워드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험의 작업 환경에 노출돼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 그다음에 낮은 임금 체계, 또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들인데 이들이 다 50인 미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이 숙련공 문제가 숙련공들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 숙련공이 만일에 이제 근로시간을 단순히 줄이면 물론 이제 이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숙련공이 했던 만큼의 신규 인력이 어떤 형태로든 채용했다라고 치면 그 숙련공까지 가기에 그 숙련도 그렇죠 노동 생산성을 따라오기에는 몇 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숙련 기술이 필요한 업무가 50 미만 사업장에는 좀 많다라는 것이고 이게 뭐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람의 어떤 경험,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로 해결하는 현장들이 많다 보니 채용한다 하더라도 노동 생산성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노동 생산성이 그 숙련공이 2라고 하면 1이고 이만큼의 어떤 위치까지 올려면 너무나도 많은 어떤 출혈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뭐 수입 간소 이런 것들은 일단은 시행하고 향후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부터 좀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진단은 좀 잘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왜 중소기업인 항상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뿌리 산업이 주로 지방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는데 왜 인력난을 항상 겪고 있으며 또한 숙련공의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왜 숙련공이 육성되지 않으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거기서부터 좀 문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단순히 상황이 이런데
근무 시간 단축하면 더 힘들어진다. 사실은 좀 약간 그걸 뭐랄까 대증 처방이라고 할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얘기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네. 그 과거에 주 5일제 시행할 때에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경제계에서 강하게 반발했었고 주된 논리가 현재랑 비슷합니다.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은 줄고 임금은 많이 부담해야 되고 주 5일제 시행하면은 다 견딜 수 없을 거다라고 그때도 주장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당시엔 또 노동조합들에서도 이 주 5일제를 반대하는 노동조합들이 꽤 있었어요. 임금 감소를 우려해서. 하지만 지금 알고 계신 바대로 상당히 그 사회 시스템으로 자리잡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좀 지나친 우려일 수 있다. 네, 일단 좀 생각이 들고요. 과도기를 거쳐서 네. 정착될 것이다. 정착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 5일제 근무 아까 뭐 경영계에서도 굉장히 반발했습니다만 어쨌든 준비부터 시행까지 한 7년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할 수 있는 여력,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근로시간 단축은 이제 3년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합니다만 그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네. 시행하고 있다라는 측면. 네. 또 전 세계 어디에도 제가 통계 수치를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68시간 허용하던 것을 52시간 허용하게 이게 이제 16시간이면요 전체 근로시간 월 단위 근로시간의 한 24% 정도 차지하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근로시간을 한 24%를 줄인 케이스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68시간에서 한 60시간 한번 한 몇 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뭐 이렇게 55시간 또 몇 년 한 2, 3년 해보고 이렇게 한 7, 8년 기간을 두고 이렇게 했으면 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고 완화하면서 근로자들도 건강권이 보호되고 또 사용주들도 충격을 좀 완화하는 네. 그런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좀 기업들이 짧다라는 적응하기에는 것이죠. 조금 짧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충격을 완화하기에. 네. 근데 일단 노동계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지금 이제 52시간제도 사실 너무 급하게 줄였다. 이렇게 이제 경영계에서 보지만 그 노동계에서는 예전에는 주 40시간제를 사실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뭐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노동계 전체 입장, 좀 더 근본적으로 가서 주 52시간제도 지금 부족하다. 뭐 그런 입장인가요? 어떤가요? 왜냐하면 현재 52시간제 해도 OECD 국가 중에서도 그 근무 시간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근로시간 줄어든 케이스를 찾기가 어렵죠. 당연한 것이 OECD 국가들 중에서 68시간 했던 그 나라가 뭐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네. OECD 국가 압축 중에 성장의 결과물이에요.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예. OECD 국가들 중에 주로 좀 안 좋은 거는 거의 우리가 2등이 많고 네. 1등은 거의 멕시코가 하고 있는데 네. 이 근로시간 우리나라가 여전히 세계 2등이지 않습니까? 장시간 근로로 보면 세계 2등이 OECD 국가 중에 현재까지도 2위거든요. 52시간제 해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계에서는 52시간제로를 시행한다는 것이 뭐 정말 급진적으로 근로시간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과거부터도 사실은 법에 이미 주 40시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왜 노동부가 마음대로 이거를 일주일은 5일이다라고 해석하느냐 이거를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물론 법 개정 후 시행까지의 기간이 조금 짧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좀 논의되던 과정 자체가 그렇게 짧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네. 제가 그 지금 이제 반론을 좀 제기해야 될 것 네네네. 같아서 아까 이제 이 근로시간 문제만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OECD에서 뭐 근로시간 뭐 2위, 3위, 멕시코, 칠레 다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68시간 일한 적이 없어서 이렇게 뭐 급격하게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쨌든 압축 성장의 결과가 이제 이렇게 문제로 표출돼서 그런 것이고요. 자, 여기 핵심적인 부분은 그 통계 수치를 비교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노동 생산성을 좀 바라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근로시간은 OECD 뭐 2, 3위 하지만 문제는 이제 노동 생산성. 적게 일해도 30시간 일해도 52시간 이런 거 같은 생산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경영주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OECD 평균 그 36개국 중에 노동 생산성이 30입니다. 30이. 바닥권이에요.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그만큼 낮은 거예요.
같은 시간을 일해도 OECD 국가하고 경쟁력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심지어 여기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달러로 환산한 걸 보면 40.5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요. OECD 평균이 54.5달러예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찌됐든 그렇고요. 지금 OECD에서 1, 2, 3, 4위 하는 나라에는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는 30시간 일해도 우리나라에 60시간 일한 것 같은 생산성이 나는 거예요. 네. 생산성을 좌우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교육 훈련을 통해서 숙련도를 높이는 부분도 있고요. 또 현장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동화하고 또 스마트 팩토리화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러죠.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끔 정책이 시행돼야 된다. 근데 생산성은 낮은데 근로시간 먼저 확 줄여. 그럼 기업들은 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어찌됐든 이걸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데 정책을 그쪽도 같이 좀 이렇게 지금 이제 다행히 중기부나 이런 데서 스마트 팩토리를 뿌리산업 위주로 지원해주겠다,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런 현장 공정을 어쨌든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표준 모델도 보급하고 그래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도 같이 가주면 어찌 됐든 근로시간 줄이는 문제 경영계에서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여기 들으면 여기가 맞는 것 같고 여기 들으면 여기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팽팽하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렇고 또 이제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너무 이게 급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 방침대로 7월부터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이 유예가 되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제 바로 그냥 시행이 되면 지금 이제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보완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지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좀 정리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어쨌든 이제 경영계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근로자 건강공도 보호해야 되고 우리나라 과로 사회도 탈출해야 되고 중대 산업재해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것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근로시간 줄여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이 너무 이제 급하게 진행되고 아까 노동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자동화 이런 걸 통해서 경쟁력을 좀 끌어올리면서 같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이런 것들이 좀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시행한다라고 하면 충격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보는 중소기업을 좀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이들이 지금 당장 피해보고 있으니까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께서 긴급 오늘 또 경제중대대책회의에서 대책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면 얼마씩 지원해주겠다. 네. 이런 금전적 지원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이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좀 정부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기계적 통계 수치만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고요. 현장의 지금 혼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촘촘한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네. 보완책을 위해서는 사실 기업이 노력해야 될 일, 그리고 또 정부에서 노력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요. 제 생각에 기업이 노력해야 될 일은 아까 이제 노동 생산성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노동 생산성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떨어지는 문제는 경영 혁신, 기술 혁신, 그리고 인재 육성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이지, 어떤 장시간 근로를 유지함으로써 그거를 메꾸거나 버틴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기업에서도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떨어지는 나라가 아님에도 왜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고용 안정과 교육 훈련을 통해서 숙련공을 육성하려는 것보다는 사실은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 정책을 통해서 좀 저임금 노동자 위주로 고용을 해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52시간제 시행과 더불어서 어떤 인력 육성과 관련된 고민도 좀 더 많이 하고 또 경영혁신에 대한 계기로 좀 삼는 계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키는 기업만 지키고 안 지키는 기업은 안 지킨다면 뭐 진짜 현장에서 혼란도 많고 이직도 많이 일어날 테니까 전 사회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좀 균등하게 갈 수 있게 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역시 임금 하락의 문제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긴 할 텐데요. 사실 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위 시장 임금이라고 하는 직접 지불 임금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사실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서 소위 말하는 사회 임금,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늘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한 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로자의 감소된 소득분을 사회임금으로서 보충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좀 세밀한 그런 지원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오늘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피해 우려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닌지에 대한 네, 그렇죠.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고민을 좀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상천 청주상공회의소 본부장 김종현 노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CJB 시사 공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